그런데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가지셨던 그 적대감을 이해합니다. 실제로 행동경제학자들이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와서 주류경제학을 뒤엎어버리고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인데요. 행동경제학자들은 원래 심리학을 전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심리학 전공자들이 경제학으로 넘어와서 인간의 심리를 파악하는 것을 바탕으로 경제학 이론을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선풍을 일으키고 노벨 경제학상은 웬만하면 다 행동경제학자들이 받습니다. 작년에도 그 리차드 탈러라는 넛지라는 책을 쓴 행동경제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죠. 근데 이 심리학자 출신들이 이 이론을 딱 듣더니 하는 말이, 야, 말이 돼? 저게 이론이라고? 어디서 헛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가 직접 실험을 해본다? 실험해보면 알 거 아니야, 결과가 뭔지. 하고 이 게임을 수백, 수천 차례에 걸쳐서 실제로 실험을 해봅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 따위는 없는 서양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수백 차례 반복된 실험의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영원히 다시 볼 일이 없는 사람에게도 나는 불로소득이 생기면 10,000원 중에 기꺼이 4,500원 정도를 옆 사람에게 제공합니다. 둘째, 2,000원 이하를 제한을 받았을 때요. 오른쪽 사람은 저 2,000원이라는 꽤 그럴싸한 소득을 포기하면서까지 판을 엎어버립니다. 인간은 번개처럼 계산해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장장 200년 동안 주장을 했던 현대 자본주의 주류 경제학은요, 우리를 속여온 겁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실험을 하셨듯이 인간은요, 기꺼이 자기에게 생긴 불로소득 중에 절반에 가까운 돈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내어줄 수 있는 협동과 연대의 유전자를 가진 존재입니다. 우린 7,000년 동안 자그마치 이렇게 살아왔단 말입니다. 자본주의처럼 고작 이게 깨졌던 시대는 3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7,000년 동안 분물밀로 이걸 지키고 살아왔었다고요. 또 한 가지, 인간은 2,000원 이하를 제공받았을 때 2,000원이라는 꽤 그럴싸한 소득을 포기하는 한은 있어도요, 내 이익을 포기하는 한은 있어도 정의롭지 못한 일에 분노하고요, 그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투쟁합니다. 저는 20차례에 걸친 촛불 집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갔습니다. 제가 왜 그랬겠습니까? 저는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아닙니다. 저는 이기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에 기꺼이 그 주위에 촛불을 들고 외국 광화문을 지켰었던 이유는 저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연대하고 싶었고, 내가 비록 저는 부자가 아니라서 많은 돈을 집어넣지 못했지만 그래도 단돈 10,000원씩이라도 넣고 오려고 노력을 했었던 건 정의롭지 못한 일에 저항하고 함께 싸우고 싶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연인은 1,700만 명이 함께 이곳 광장을 지켰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주류경제학의 전제는 거짓이었던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존 F. 헬리웰이라는 나이가 80 먹으신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 원래 수리경제학을 하시던 분인데요. 이상하게 60이 넘으셔서 생각이 바뀌셔가지고 행복경제학이라는 걸 지금 은퇴 이후에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의 행복경제학이 굉장히 특이하고도 인정을 많이 받아서 지금 나이가 80이 넘으셨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좋아하는 학문 분야이기도 해서 헬리웰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충분히 받을 만하다고 봐요. 노벨 경제학상은 저렇게 새롭게 개척한 학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노벨 경제학상이 좀 짓궂은 구석이 있는 게 학문적인 업적이 드러나도 이상하게 상을 바로 안 줍니다. 한 20년 정도 묵혔다 주는 아주 고약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은 수명과의 싸움입니다. 만수무강상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아야 받을 수 있는 상이에요, 이 상은요. 실제로 물리학상이나 의학상은 그 위대한 학자들이 다 받는데 위대한 경제학자들 중에 노벨 경제학상 못 받은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3년만 더 사셨어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학문이 나온 지가 한 10년 됐는데 10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이분이 나이가 80이 넘으셨어요. 작년에 제가 기대를 했는데 역시 이변이 안 일어났더라고요. 리차드 탈러가 받았는데 혹시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존 F. 헬리엘 교수의 만수무강을 함께 기원해 주십시오. 네. 90까지는 사셔야 이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학문적 업적이 굉장히 인정을 받아서 2012년부터 유엔에서 이분을 조빙을 해서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걸 발간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경제학적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를 연구한 학자니까요. 그래서 매년 3월이면 이 세계 행복 보고서의 결과가 나옵니다. 156개국을 대상으로 경제학적인 행복 순위를 매기는 건데요. 2017년 세계 행복 보고서가 당연히 3월에 발표가 됐죠. 작년 3월에요. 156개국의 행복 순위를 매긴 결과 우리나라가 한 몇 위쯤 했을까요? 요것도 한 3분 정도만 받아보겠습니다. 132, 142.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네? 85위. 네. 이게 보통 대답하시는 분들의 심리가 어떤 거냐면 이 대답하시는 분들이 부르는 순위는 거의 현재 본인의 개인 행복 순위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제가 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이런 데 가보면 전부 150위대에 다 몰려 있습니다. 네. 근데 한 번은 그런 곳에서 저를 왜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부평지역 치과의사협의회라는 곳에서 저를 한번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강연을 하고 제가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선생님들끼리. 어디서 누가 저런 빨갱이 새끼를 여기 불러왔냐고 누가 불러왔냐고 막 자기들끼리 색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제가 나간 다음에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가고 있는데 앞에서 저 빨갱이 새끼 누가 불러왔냐고 막 고성을 지르면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끼리. 근데 그 치과의사협의회에서는 10위 나왔습니다. 10위. 그분들은 굉장히 행복하신가 보죠. 근데 이게 140 몇이 누구시죠? 140 몇이. 네. 140 몇이라고 하셨죠? 140, 네? 148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130위 때도 있으셨죠? 130위 때 어떠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보면 130위권까지는 낮지만 이게 그래도 자본주의의 구조적 불행이 개인에게 내재화됐다고 볼 만해요. 많이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사는 세상이 불행한 게 나한테 내재화돼서 이제 개인의 불행이 130위권대로 가는 경우인데 이게 140위권대 후반, 150위권대 이렇게 가면 요거는 집안 문제가 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최근에 그 가정 불화가 있거나 자녀들과 다툼이 있었거나 개가 깨졌거나 요즘은 특히 그 비트코인 투자했다가 박살나신 분들이 140위권대에 많이 몰려 있으세요. 좀 괜찮으신 거죠? 네. 다들 괜찮다고는 하시더라고요. 말로. 네. 집안에 무슨 문제는 없으신 거고요. 네. 제가 이 148이셔서 나중에 오늘 총회 끝나고 다 협동조합이라는 곳은 원래 그런 곳입니다. 연대와 협동을 기치로 모인 분들이십니다.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 토닥토닥과 함께 염려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염려가 돼서 그런데 처음 뵙지만 실례지만 148이셔서 뭐 좀 주제 넘지만 아주 짧게 조언 같은 거 한마디 드려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화이팅! 실제 순위는 56입니다. 생각보다 높습니까? 네. 그런데요, 이게 우리 감으로는 생각보다 높지만 이게 경제학 순위입니다. 경제학 순위가 56이면 큰일 난 거죠. 우리나라는 GDP 규모로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학 순위로 56위까지 밀렸으니 사실은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 6가지 기준으로 설정을 합니다. 6가지 기준을 동일하게 점수화시켜서 반영을 하는데요. 첫 번째 기준, 당연히 경제학이니까 돈이 순위에 들어갑니다. 1인당 GDP가 순위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순위를 바짝 끌어올립니다. 우리가 이게 좀 되잖아요. 1인당 국민 소득 27,000달러. 이걸 평균화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1년 평균 소득이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다 4인 가구를 이루고 살면 1년에 1억 3천 정도는 벌고 살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평균이에요, 여러분. 3인 가구 기준으로는 9천만 원 정도는 당연히 벌고 살잖아요, 우리 다. 아닙니까?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4인 가구 기준으로 1억 3천이 우리 주변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OECD에서 소득 불평등 정도가 칠레, 멕시코 다음으로 안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까지 반영을 했으면은 56이 절대 안 됐죠. 훨씬 밀렸을 겁니다. 그런데 소득 불평등을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순위를 바짝 끌어올려서 그나마 56위가 된 거죠. 두 번째 기준은 자주적인 삶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걸 물어봅니다. 제가 가끔 제복을 입은,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나 뭐 사내하청 노동자분들 이런 분들 앞에서 강연을 할 때 질문을 그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노동조합에서는 동지들 이렇게 부르니까요. 조금 표현이 어색해도 양해해 주십시오. 동지들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대답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대답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답을 들으면 너무 슬퍼질 것 같으니까 그냥 동지들께서 제 질문을 듣고 속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전제를 드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동지들께서 지금 사시는 삶이 동지들께서 어렸을 때 꿈꿨던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동지들이 어렸을 때 꿈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돼서 하루 200인분의 쌀밥을 짓고 사는 걸 꿈꿨던 분이 있으십니까? 동지들이 어렸을 때 꿈이 현대자동차 하청공장 비정규직 노동자가 돼서 하루에 500개씩 핸들의 휠 커버를 씌우는 게 동지들 어렸을 때 꿈이셨던 분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대답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꿈을 이루고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꿈을 이루고 살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요, 더 무서운 건 이런 겁니다. 우리야 기성세대니까 꿈을 이루고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감내하고 산다고 치고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꿈이 뭔지 물어보기는 합니까? 넌 꿈이 뭐니? 넌 어떻게 살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기는 해요. 야, 꿈이 뭐가 중요해?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대학은 가야 될 거 아니야? 취직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꿈이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당연히 두 번째 분야에서 전체 6개 분야에서 가장 큰 폭으로 순위가 떨어집니다. 세 번째 기준, 건강기대 수명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그 사회 구성원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을 기대하는지를 묻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께서 다 혹시 오래 건강하게 살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그런 건 대부분 낙관 편향이기 때문입니다. 운동도 하지 않고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피우고 과로도 하는데 왠지 나는 여든까지 살고 갈 것 같으면 그런 건 낙관 편향 때문이에요. 진실을 알고 싶으시면 주변에 있는 분들 얼굴을 보시면 금방 아십니다. 한번 쳐다보십시오. 볼까지 내려온 다크서클을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OECD 최장의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업무 스트레스가 최고인 나라죠. 전 연령대 자살률이 압도적인 1위의 국가입니다. 운이 국가의 행운이 있어서 정권 교체가 돼서 그렇지 만약에 박근혜, 이재용 컴비가 아직도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절대로 공적인 의료 체계가 유지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용이 제일 밀고 있는 게 바이오 분야에서 돈을 버는 겁니다. 이재용 원격 진료 도입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런 거 했잖아요. 그거 왜 하겠습니까? 원격 진료라는 게 단말기 보고 치료하는 겁니다. 이 단말기 누가 제일 잘 만듭니까? 우리나라에서요. 삼성이잖아요. 결국은 삼성, 박근혜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체계를 완전히 박살을 냈을 겁니다. 절대로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여기서도 실제로 순위가 박살이 납니다.
네 번째 기준, 관용성이라고 합니다. 이웃에 얼마나 관대한지를 물어서 반영을 합니다. 우리는 이웃에 관대합니까? 박근혜가 성과연봉제를 도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공공부문, 공기업, 금융부문이에요. 오늘의 친구가, 오늘의 동지가 6개월마다 경쟁자가 되는 사회를 만들어놨습니다. 내가 나의 친구를 짓밟아야 나의 생존권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야 월급이라도 얼마 더 받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안 그렇습니까? 함께 손잡고 뛰놀던 아이들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마다 이겨야 됩니다. 경쟁자로 삼아야 됩니다. 이따위 세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웃에 관대할 것을 기대하는 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사실은요. 당연히 여기서도 순위가 박살이 납니다. 다섯 번째 기준, 청렴도. 이건 뭐 짜증이 나서 생략하겠습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었던 나라인데 이게 청렴할 리가 없죠. 당연히 여기서도 순위가 박살이 납니다. 그런데 헬리엘 교수가 2012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교수님, 6가지 기준 중에 행복경제학의 창시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네. 물론 실제로 점수를 매길 때는 6가지 기준이 똑같이 반영이 되지만 행복경제학의 창시자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6번째 기준, 소셜 서포트, 사회적 지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그걸 논문으로 볼 때는 저 사회적 지원의 뜻이 뭔지 잘 몰랐는데 그 기사를 보고 인터뷰 내용을 보고 알았습니다. 헬리엘 교수가 설명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언제 행복할까요? 사람은요,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괴로울 때 의지가 되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너무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이요. 우리 인간은 의지할 수 있는 벗이 있고 동지가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헬리엘 교수는 이걸 왜 소셜 서포트, 사회적 지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개개인에게 맡겨놓으면 어떤 사람은 친구가 많고 어떤 사람은 친구가 적으니 그렇게 하지 말고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풀자는 겁니다. 그래서 헬리엘 교수의 주장은 이런 거죠. 국민들이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외로울 때 국가가 국민들의 따뜻한 친구가 되주라는 겁니다. 국가가 국민들의 벗이 되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회가 행복해진다는 겁니다.